박영민은 평생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엄마. 엄마는 나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믿으며 성공했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 한 통이 영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살던 낡은 집에서 영미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찢어진 호적. 지워진 이름 하나. 미영. 그 이름은 영미가 평생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딸이었습니다. 평생 차갑다고 믿었던 어머니. 과연 그 침묵 속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50년 동안 닫혀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미 씨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 행복한 감동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는 은은한 재즈 선율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테이블과 황동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의 주인은 55살 영미였어요. 영미는 계산대 앞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짚어가는 눈빛은 서늘할 만큼 날카로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어깨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턱은 살짝 치켜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빈틈없는 사업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홀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입 직원이 주문을 잘못 입력해 손님 음료가 엉뚱한 테이블로 나갔어요.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허둥댔습니다. 영미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죄송합니다.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내세요. 두 번째는 없어요.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직원이 연신 허리를 굽히는 동안에도 영미 얼굴에는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사무실로 들어간 영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30년 전 결혼 사진이 나타났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친정어머니 인숙만 달랐습니다. 맨 끝에 서서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영미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어머니 모습을 스쳤죠. 딸의 결혼식인데도 웃지 않았던 어머니. 축하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어머니. 이내 영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고 감정 없이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영미가 앉은 소파 주변만은 그늘져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 단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신사로 은퇴한 법률가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유자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영미는 직접 차를 내려 테이블로 가져갔어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오. 영미 사장. 별 말씀을요. 영미가 돌아서려는 순간 노신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참 묘한 거야. 가장 뜨거워야 할 관계인데 때로는 차가운 침묵 속에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기도 하지. 영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흔들렸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영미를 바라보았어요. 그렇소? 하지만 세상에 이유 없는 침묵은 없다오. 영미는 대답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쟁반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눌러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영미는 그 말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침묵 속에 숨은 사랑이라니. 어머니의 침묵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관심이었고 냉정함이었어요. 며칠 뒤 영미는 집 거실에서 남편 재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요양원의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죠. 영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서류의 금액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래요. 1:1 케어의 의료진 상주, 정원도 넓고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월 비용은 500만 원이 넘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영미의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부담은 크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재호의 물음에 영미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할지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비싼 곳에 모시면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을 뿐이죠. 좋아하시겠죠. 시설이 이만한 데가 없으니까요. 영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직접 모시는 건 어때요? 우리 집도 넓은데. 영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볼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머니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재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미와 장모님 사이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았으니까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미는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날 영미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생신 선물을 전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선 것이었죠. 시댁은 서울 외곽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미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 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88살이었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박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영미 씨, 요즘 장사는 잘 되나?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자네 친정 형편에 비하면 많이 올라왔어. 영미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시아버지의 입에서는 여전히 친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회장은 찻잔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평생 고집이 세서 자네를 이 집안 수준에 맞추느라 참 애를 먹었지. 영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안 수준에 맞추느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길, 영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날 밤 영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1995년 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25살의 영미는 어머니 인숙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박 회장은 서재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 집안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영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인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고? 내 아들 며느리가 될 사람의 어머니가?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영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죠.
하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지. 대신 조건이 있네. 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네 집안의 흠결을 깨끗이 정리해. 그래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하겠네. 흠결이라니. 영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손을 잡아주지도 항변하지도 않았죠. 영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모욕을 당하는데 침묵한 어머니. 그날 이후로 영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 날 인숙은 웃지 않았어요. 사진을 찍을 때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영미는 그것마저 서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어요. 영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감싸주지 않았어요? 영미는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30년의 침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미는 요양원 입소 준비를 위해 어머니의 옛집을 찾았습니다. 인숙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영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거의 찾지 않았죠. 대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미는 창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2시간쯤 정리를 하다가 영미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2층에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다락에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했었죠. 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다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가구와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상자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거죠. 영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봉제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수십 명의 여공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줄 끝에 젊은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이 아닌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영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사진 뒷면에는 197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미는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어요. 대부분 아버지의 오래된 영수증이나 메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류 더미 밑에서 이상한 종이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오른쪽 부분이 세로로 찢겨나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찢어낸 것처럼요. 영미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습니다. 찢어진 부분 근처에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찢겨서 전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죠. 영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호적 등본이 찢겨져 있는 걸까요? 찢겨나간 부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던 걸까요? 영미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혹시 찢겨나간 조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머지 조각은 없었어요. 상자 바닥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붉은 펜으로 힘있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행복. 영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영이라니. 자신의 이름 앞에 왜 다른 글자가 붙어 있는 걸까요?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네를 이 집안 수준에 맞추느라 애를 먹었다던 말. 집안의 흠결을 정리하라던 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찢어진 호적 등본. 영미는 다락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호적과 메모지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호적을 조작했다면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호적의 비밀. 미영이라는 이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호적 등본과 미영이 행복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영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서 보니 낮에 손전등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선명했어요. 찢어진 호적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글자. 분명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사라져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영미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훼손된 문서 복원, 찢어진 서류 감정, 몇몇 전문업체가 검색되었어요. 다음 날 영미는 문서 복원 전문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는 흰 장갑을 끼고 돋보기를 들었어요. 찢어진 호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훼손된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해요. 찢겨나간 부분이 없으면 원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원본이 있었던 관공서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년 전 자료라면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업체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찢어진 호적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영미는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호적을 조작했다면,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 걸까요? 내 이름은 진짜 박영미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가 말했던 집안의 흠결이라는 게 이것일까요? 어머니가 30년 전 결혼식 때 침묵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일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영미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댁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영미는 벌떡 일어나 찢어진 호적을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걸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손이 쓰레기통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메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영이 행복.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붉은 펜으로 힘있게 쓴 글씨. 마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처럼 보였죠. 혹시 내 원래 이름이 미영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미영이 행복이라고 쓴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재호가 퇴근한 것이었어요. 영미는 황급히 서류들을 가방 안에 숨겼습니다.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영미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무슨 고민 있어요? 재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영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요양원 입소 준비하느라 신경 쓸 게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미는 다시 메모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미영이 행복. 어머니가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요?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영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메모를 쓸 때 분명 딸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미영이든 영미든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빌었다는 것.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영미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이 두렵더라도 어머니의 비밀을 알아내겠다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미는 어머니의 과거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호적 등본과 봉제 공장 단체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죠. 영미가 먼저 찾아간 곳은 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50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갔어요. 1975년 호적 원본이요? 그건 오래전에 전산화되면서 폐기되었을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보세요. 옛날 법률 기록이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미는 그 길로 국가기록원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수십 년 된 서류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가 서류 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자가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1975년에서 1980년 사이 호적 정정 관련 기록이에요. 개인정보라 열람이 제한되지만 일부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 호적법에 대한 문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호적 정정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했고 이름을 삭제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외압 없이는 불가능한 절차였어요.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순히 이름을 바꾸려 했다면 호적을 찢어야 했을까요? 분명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서류 속에서 흥미로운 문서가 나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 호적 정정 신청자 명단이었어요. 강인숙.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1978년에 호적 정정을 신청한 기록이었어요. 영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상세 내용은 없었어요. 상세 기록은 법원에 있을 겁니다. 영미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기록 서고를 찾아 담당 직원에게 설명했어요. 1978년 기록이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직원이 필름을 찾아왔습니다. 영미는 뷰어 앞에 앉아 필름을 돌렸어요. 흐릿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인숙의 호적 정정 신청서가 있었어요. 호적에서 특정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부분이 검게 가려져 있었어요. 영미는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문서가 나타났어요. 공증 기록이었습니다. 영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증인 도장 옆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거든요.
박건호.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영미의 손이 떨렸어요. 왜 시아버지 이름이 어머니의 호적 정정 기록에 있는 걸까요?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처음 만난 건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1978년 강인숙의 호적 정정에 대한 공증. 그 공증을 의뢰한 사람이 바로 박건호였습니다. 영미가 결혼하기 17년 전의 일이었어요. 영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니. 시아버지가 왜 어머니의 호적 정정에 관여했을까요? 영미는 공증 기록 복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니 밖은 해가 기울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닌 피로가 밀려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의문은 깊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적 정정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영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야 할 때였어요. 시아버지를 찾아가기 전 영미는 다른 곳에 먼저 들르기로 했습니다. 봉제 공장 단체 사진 속 사람들. 그중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랐어요. 50년 전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요. 사진 뒷면에 성실봉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장은 1990년대에 문을 닫았지만 기사 속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김순자. 성실봉제의 마지막 반장으로 공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여공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전화 끝에 순자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영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성실봉제에서 일하셨던 김순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인숙 씨의 딸이에요. 어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숙이 딸이라고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영미는 순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흰 머리카락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인숙이 젊었을 때랑 정말 닮았네. 순자는 영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미를 거실로 안내한 순자는 벽에 걸린 봉제 공장 시절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저기 인숙이도 있어. 그때는 다들 참 젊었지. 그때 인숙이는 공장에서 제일 손재주가 좋았어요. 성실하고 똑똑했죠. 순자는 차를 내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숙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이요?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인숙이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아이가 있었어요. 영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아이가 있었다고요? 저 말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이는 20살도 안 됐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그 시절에는 그게 얼마나 큰 낙인이었는지 몰라요. 영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양 보냈어요. 인숙이 혼자서는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딸이었어요. 인숙이가 미영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름다울 미의 꽃뿌리 영. 예쁜 이름이었어요. 미영. 그 이름이 영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미영이 행복. 어머니가 메모지에 적었던 이름이었어요. 영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영미가 미영을 뒤집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입양 보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숙이는 호적에서 그 아이 이름을 지우고 싶어 했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영미는 법원에서 찾은 호적 정정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삭제하려 했던 이름이 바로 미영이었던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어머니를 도와줬나요? 어떤 젊은 사업가가 도와줬어요. 공장에 납품일로 왔다가 인숙이 사정을 알게 됐죠. 영미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업가가 바로 시아버지 박건호였을 거예요. 순자는 영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인숙이는 과거를 완전히 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미영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아이를 포기한 게 평생 가슴에 남았을 테니까. 영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침묵 뒤에는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순자의 집을 나서며 영미는 생각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언니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꼭 찾아야 한다고요. 순자의 집을 나온 영미는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왜 어머니의 호적 정정에 관여했는지요. 시댁에 도착하자 집사가 영미를 맞았습니다. 서재로 향하는 동안 영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박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서류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영미는 가방에서 공증 기록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의 동요를 영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1978년에 저희 어머니의 호적 정정을 공증해 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박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고 영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영미는 시아버지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때 내가 성실봉제에 원단을 납품하고 있었네. 자네 어머니가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공장장이 여공 한 명이 호적 문제로 곤란하다고 해서 도와줬어. 미영이라는 아이요? 영미의 물음에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네. 입양 보낸 후로는 연락이 끊겼을 거야. 박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미영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존재했고 입양을 갔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영미는 서재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영미는 입양기관을 찾아갔습니다. 1970년대에 운영되던 입양기관 목록을 검색해서 아직 운영 중인 곳을 찾았어요. 서울 중심부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영미를 맞았어요. 1970년대 입양 기록을 찾고 싶어서요. 저희 가족 중에 입양 보낸 아이가 있었거든요. 입양 기록은 개인정보라서 열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본인이나 직계 가족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동생이에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하자 직원이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강인숙 씨가 1975년에 입양 보낸 아이요. 기록이 있네요. 국내 입양이었어요. 서울의 한 가정으로 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요? 입양아의 현재 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입양인 찾기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입양인 쪽에서도 친생 가족을 찾고 있다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영미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년 전에 헤어진 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영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걸음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영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인숙은 창가 침대에 누워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미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미는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저예요, 어머니. 영미요. 인숙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습니다. 영미, 아, 우리 영미. 영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요. 미영이 누구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영이. 미영이가 어디 있어? 어머니, 미영이가 누구예요? 저한테 말해주세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는 내 아기야. 내가 버린 아기. 영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키울 수가 없었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의 아버지는 도망갔고 인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를 낳고 3개월 만에 보냈어. 아기를 안고 입양원 앞에 섰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래도 보내야 했어. 나랑 있으면 그 애가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 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미영이한테 미안해. 평생 미안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잘 못했어. 저한테요? 너를 볼 때마다 미영이가 생각났어. 내 이름도 미영이 때문에 지은 거야. 미영이를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너한테 따뜻하게 하면 미영이한테 더 미안할 것 같았어. 영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침묵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첫째 딸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둘째 딸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 제가 미영이 언니를 찾을게요.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찾을 수 있어? 네.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계셨던 그 아이를요. 인숙은 영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영미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양인 쪽에서도 친생가족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양쪽 동의가 있으니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영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미영이 언니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영미는 연락처를 받아 적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미영 씨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영미예요. 강인숙 씨의 둘째 딸이요. 언니의 동생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동생이라고요? 어머니한테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네. 저는 1970년에 태어났어요. 미영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미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도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치매 초기시지만 언니 이름은 기억하고 계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 후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미는 남편 재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느라.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언니분 만나는 날 같이 가도 될까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따뜻함이 고마웠어요.
드디어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 여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5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영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영이 언니세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입술 모두 젊은 시절 어머니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영미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 영미가 먼저 미영을 안았습니다. 두 자매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요. 영미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인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을 본 순간 인숙의 눈이 커졌어요. 미영아, 어머니. 인숙은 떨리는 손을 뻗어 미영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우리 미영이 이렇게 컸구나. 인숙은 미영을 끌어안았습니다. 5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영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품고 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세 사람은 병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은 입양 가정에서 좋은 양부모를 만나 잘 자랐지만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다고요. 인숙은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세 사람이 다 모였네.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해가 저물 무렵 미영은 돌아가야 했지만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영미는 미영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앞으로 자주 만나요. 50년 못 만난 거 다 채워야죠. 그래, 동생아. 이제 우리 자주 보자. 두 자매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은 슬픈 이야기였지만 결국 가족을 찾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영미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어머니의 호적 정정에 관여했는지, 그 뒤에 어떤 비밀이 더 숨어 있는지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과 재회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미는 언니와 자주 만나며 50년의 공백을 채워나갔어요.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곳에서 웃었어요. 피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영미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영미는 직접 내린 커피를 언니에게 건넸어요. 언니,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미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요. 아버지는 건설 회사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건설 회사요? 어떤 회사였어요? 태양건설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회사예요. 영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양건설.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었어요. 양아버지 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현장 소장이셨어요. 회사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서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대요. 내가 입양된 것도 그 사장님 소개였다고 들었어요. 영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양건설 사장이 시아버지였거든요. 미영이 돌아간 후 영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호적 정정을 도와준 것도 미영의 입양 가정을 주선한 것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영미는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내야 했어요. 서재에 들어서자 박 회장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양건설에서 일하셨던 김동수라는 분 아세요?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나?
미영이 언니의 양아버지예요. 태양건설 사장님 소개로 입양됐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주선했네. 왜요? 왜 어머니 일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신 거예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 어머니를 처음 본 건 봉제 공장에서였어. 원단 납품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지. 그때 인숙이는 갓 20살이었어. 영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인숙이에게 빠졌네. 하지만 나는 이미 약혼한 몸이었어. 집안에서 정해준 혼처가 있었지. 그래서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가까워졌어. 그리고 박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미영이가 태어났네. 영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영이 언니의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집안의 반대가 두려웠지. 약혼을 파기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인숙이를 떠났네. 인숙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지. 그래서 멀리서나마 도왔네. 호적정정도 입양도 내가 주선한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영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언니가 시아버지의 딸이라면 남편 재호와는 이복남매 사이였어요. 그럼 미영이 언니와 재호는 이복남매지. 영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지. 그래서 자네 결혼을 반대했던 거야. 하지만 미영이의 존재를 밝히면 모든 게 드러나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 영미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식 날 웃지 못했던 이유, 시아버지 앞에서 침묵했던 이유, 30년간 차갑게 굴었던 이유, 모든 게 이 비밀 때문이었어요. 왜 저한테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가 미영이를 찾았으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네. 박 회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영미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년 전의 비밀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이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영미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그 가족 뒤에는 이런 슬픈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영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댁을 나온 후 영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카페 운영은 부매니저에게 맡기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남편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영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언니가 시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남편과 이복남매 사이라는 사실, 이 무거운 비밀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미야,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영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바빠서요. 어머니는 잘 계시지? 내가 내일 병원에 가볼까 해서. 영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병원에 가면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치매 증상으로 예전 일을 불쑥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내일은 제가 갈 거예요. 같이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은 미영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아, 왔구나. 인숙은 미영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건호 씨 얼굴이 많이 닮았네. 영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호요?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재빨리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미영이 물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말한 건호 씨가 누구야? 글쎄요, 치매 때문에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날 저녁 영미는 남편 재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재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재호는 영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영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영이 언니가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재호 씨의 이복 누나인 거예요.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재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재호 씨,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말이에요.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숨기셨으니까요. 재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야겠어요. 재호 씨, 지금은 안 돼요.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재호는 영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재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미도 뒤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생 숨기고 사셨어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나는 젊었고 어리석었어. 인숙이를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두려웠지. 그게 변명이 되나요? 며느리 어머니한테는 무시하듯 대하셨잖아요. 결혼식 때 봉제 공장 출신이라고 비꼬셨잖아요. 영미는 놀랐습니다. 재호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인숙이를 보면 과거가 떠올라서.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니. 박 회장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재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영미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영미야, 나 지금 아버지 댁에 있어.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고 부르셨어. 영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시댁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미영은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알았어. 다 알았어. 영미는 미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언니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제 와서 알게 됐어. 언니, 솔직히 화가 나. 왜 50년이나 지나서야 말하냐고. 그리고 재호가 내 이복 동생이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영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이 나왔어요. 미영을 보더니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말 걸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박 회장은 멈칫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미영은 영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영이 떠난 후 영미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 미영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영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미는 재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성급하셨어요.
그래도 미영이 언니가 알 권리는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인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영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인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영미가 손을 잡자 인숙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영미야,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인숙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괜찮니? 영미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언니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인숙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진실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영미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영미는 잠결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호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영미를 맞았습니다. 환자분께서 새벽 2시경에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출혈 부위가 넓어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수술은 할 수 없나요? 환자분 연세와 치매 증상을 고려했을 때 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영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영미를 감쌌어요.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영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영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빨리 병원으로 와요. 미영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야? 뇌출혈이래요. 미영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미영이요. 눈 좀 떠보세요. 하지만 인숙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미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두 자매는 어머니의 양손을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호가 아버지를 불렀던 거예요. 박 회장은 중환자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미영이 복도로 나왔다가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왜 오셨어요? 인숙이가 위독하다고 해서. 이제 와서 뭘 어쩌시려고요? 50년 동안 외면하다가.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저를 포기하고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사셨어요.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되나요? 50년이에요, 50년. 미영은 돌아서서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영미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다음 날 오전 의사가 가족들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어젯밤 촬영한 영상을 보니 출혈 범위가 넓습니다. 뇌간 쪽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영미는 주저앉았습니다.
재호가 영미를 안아주었어요. 미영은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겨우 3개월이었어요. 그날 저녁 인숙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요. 영미와 미영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인숙은 두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영아, 영미야, 네 어머니, 저희 여기 있어요.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둘 다. 미안해. 그것이 인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음이 길게 울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인숙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영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얼굴에 볼을 대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50년간 비밀을 안고 살았던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영미는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영미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영도 옆에 함께 섰습니다. 박 회장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장례를 마친 후 영미는 어머니의 병실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가방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영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때 묻은 편지가 있었어요. 누런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에게 쓴 편지였어요. 날짜는 1975년 3월 15일 미영을 입양 보낸 날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오늘 너를 보냈어. 너를 안고 있던 팔이 아직도 떨려. 내가 울면서 손을 뻗었을 때 엄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엄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너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 방 한 칸에서 너를 키우기엔 엄마가 너무 가난했어.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영미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5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어요. 가방 안쪽에서 또 다른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어머니는 매년 미영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영미는 1980년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영아, 오늘 내 6살 생일이야. 어떤 아이로 자랐을까? 밥은 잘 먹니? 감기는 안 걸렸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내가 보여. 1990년 편지도 있었습니다. 미영아, 16살이 됐구나. 예쁜 아가씨가 됐겠네. 엄마는 아직도 내가 3살 때 모습만 기억해. 작은 손으로 엄마 손가락을 잡던 그 모습.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미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카페에 나가지 않았어요. 매일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왜 진작 어머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왜 30년 동안 원망만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영미야, 문 좀 열어. 영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영미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은 거야? 영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영미는 어머니의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어머니가 언니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미영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1975년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매년 내 생일마다 편지를 쓰셨어? 네. 한 번도 보내지 못하고 품고만 계셨어요. 미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영미도 함께 울었어요. 한참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미영은 영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 자매는 밤새 어머니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50년간 전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 영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뭘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거였을까? 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가 화해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모두가요. 미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한테도 기회를 줘야 할까? 영미는 놀랐습니다. 미영이 먼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고. 영미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둘 다. 미안해. 어머니는 미영과 영미에게만 사과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 미안해했던 거예요. 영미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용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원망이 아니라 화해를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영미는 오랜만에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대로 살아야겠다고요. 원망하는 대신 용서하고 화해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영미는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어요.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진 건데. 어머니가 원하셨던 게 이게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는 거 말이에요. 영미는 어머니의 편지를 재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고 쓰셨어요. 재호는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장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군요. 알겠어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영미는 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박 회장님을 만나러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망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가야 할 것 같아. 할 말이 있어. 사흘 후 영미와 미영, 재호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례식 이후로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아버지.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영을 보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도 왔구나. 미영은 박 회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5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원망도 많이 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편지를 읽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용서하려고요. 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50년 전 나는 비겁했어.
인숙이를 사랑했지만 가문의 반대가 무서웠어. 약혼자가 있었고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영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 회장은 영미를 바라보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왜 저한테 차가웠는지 원망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식 때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미워했어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모두 각자의 아픔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요. 영미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50년간 쓰신 편지들이에요. 아버지도 읽어보세요.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인숙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러려고요. 영미는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미영도, 재호도, 영미도 함께 울었어요. 50년간 얽혀있던 비밀과 상처들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용서의 메시지가 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어요. 시댁에서의 화해 이후 가족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미영에게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영미야,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인숙이 산소에 가고 싶어? 같이 가줄 수 있겠나? 영미는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니요. 50년 전 헤어진 후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미영이 언니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자. 며칠 후 영미와 미영, 재호, 박 회장은 함께 어머니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지였어요. 박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수가, 내가 왔어. 50년 만이야.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도망쳤어. 미영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영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머니 앞에 모였어요. 박 회장이 품에서 편지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먼저 찾아갈게. 영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산을 내려오면서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영미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예요. 인숙이가 좋은 딸을 키웠어. 정말 좋은 딸을. 영미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간 원망했던 시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영미의 카페에 모였습니다. 박 회장이 제안했어요. 오늘부터 매달 한 번씩 모이자. 가족이니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미영은 잠시 놀라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아. 영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셨던 모습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이요. 한 달 후, 영미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작은 추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어머니의 옛 친구들이 모였어요. 봉제 공장 동료였던 순자 아주머니도 왔습니다.
인숙이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추모 모임에서 영미는 어머니가 미영에게 쓴 편지들을 낭독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25살이 됐겠네. 어떤 여자로 자랐을까? 예쁜 사람을 만났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하루도 빠짐없이.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영미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낭독이 끝난 후 미영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도 생겼어요. 걱정 마세요. 영미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 차가웠는지. 미워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다 용서했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박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수가, 내가 키운 딸들이 정말 훌륭해. 고맙다. 미안하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숨겨졌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추모 모임이 끝난 후 영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옆에 앉았어요. 영미야, 고마워. 뭐려? 나를 찾아줘서, 어머니를 만나게 해줘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었잖아. 영미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그래, 동생아. 두 자매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자매였어요. 며칠 후 영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1975년 봄. 영미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카페 한쪽에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미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한 순간이었어요.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누구예요? 영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와 언니예요. 아주 오래전 사진이에요. 영미는 이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움이 사실은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언니를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은 찢어진 호적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영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1년 후 가을이 왔습니다. 영미의 카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어머니와 아기 미영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영미, 미영, 재호, 박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미영은 한 달에 2~3번씩 카페를 찾아왔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방에 들어가 커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들의 생일마다 선물을 보냈습니다. 직접 고른 머플러, 손으로 쓴 카드, 50년간 하지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재호는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두 부자는 이제 함께 산책을 하고 술잔을 나누기도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오후 4시 카페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영미야 왔어. 언니, 어서 오세요. 뒤이어 재호와 박 회장도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예전과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1년 전의 죄책감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어머니 사진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미영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1년 동안 잘 지냈어요.
동생이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박 회장도 사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수가 고맙다. 이 가족을 만들어줘서. 영민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50년간 헤어졌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어머니 좋아하셨던 카스테라야. 같이 먹자. 가족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툴게 농담을 했고 재호가 웃었어요. 미영과 영민은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한 50년이었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영민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찢어진 호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용서의 메시지처럼 그 사랑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